안녕하세요. 느릿한 팟캐스트 파터트리입니다. 네,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이제는 전기차까지 우리 생활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리튬 이온 배터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게 쓰이다 보니까 이 작은 것 안에 어떤 대단한 과학이랑 또 극적인 개발 역사가 있는지 가끔 왜 뉴스에 좀 위험하게 나오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겉보기엔 단순해도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또 어떤 숙제를 안고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1980년대 초반만 해도요. 충전식 배터리 성능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낮았어요. 에너지 밀도가 킬로그램당 한 40에서 60와트시 정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40와트짜리 전구를 1시간 켜려면 배터리 무게만 1kg이 필요했다는 거니까요. 상상이 되시죠? 와, 1kg이요? 그럼 휴대용 기기라는 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거의 1983년에 처음 나온 그 휴대폰도요. 10시간을 충전해야 겨우 30분 통화했어요. 10시간 충전에 30분이요? 네. 노트북이나 캠코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배터리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휴대용이라는 말이 좀 무색했죠. 당시 업계에서는 이 배터리 문제만 해결되면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런 분위기였겠네요. 당연했죠. 전자제품 회사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석유 회사들까지 더 작고 더 강력한 배터리 개발에 막 뛰어들었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글쎄요, 한 2배만 높여도 이게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였거든요. 소위 말하는 디지털 혁명을 앞당길 수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던 거죠. 석유 회사가 배터리를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미 1970년대 초반에 그 실마리를 찾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그 석유회사 연구소에서요. 아, 정말요? 누구였나요? 영국의 화학자 스탠리 휘팅엄이라는 분인데요. 1972년에 당시 세계 최대 석유회사였던 엑손, 네, 그 엑손 맞습니다. 거기서 에너지 저장 물질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엑손에서 배터리 연구라 신기하네요. 근데 마침 1973년에 그 오일 쇼크가 빵 터지잖아요. 아, 네네. 상황이 확 바뀐 거죠. 유가가 막 폭등하고 미국 안에서도 석유가 부족해지고 난리가 나니까 엑손 같은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전기차 같은 이런 대체 에너지 기술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긴 예전에도 전기차가 잠깐 있었다가 사라진 역사가 있죠. 배터리 때문에. 맞아요. 1900년대 초반에는 오히려 전기차가 가솔린 차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그때 쓰던 납축전지가 너무 무겁고 성능이 떨어져서 결국 시장에서 밀려났던 거죠. 엑소는 이제 고성능 배터리만 있으면 전기차 다시 띄울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휘팅엄의 연구를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휘팅엄 박사가 어떤 돌파구를 찾았나요? 그분은 이황화 티타늄이라는 물질에 주목했어요. 이게 좀 특별한 구조를 가졌는데 원자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예요. 층층이요? 네, 그 층 사이에 다른 이온들이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삼입 인터캘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충전하고 방전할 때 이온이 들락날락해도 구조 자체가 잘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럼 그 층 사이에 어떤 이온을 넣고 빼는지가 핵심이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휘팅엄은 여러 이온들을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리튬을 선택했어요. 리튬이요? 왜 리튬이었을까요? 리튬이 주기율표 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가벼운 금속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전자를 아주 쉽게 내놓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금속보다 훨씬 높은 전압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던 거죠. 전압이 높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혁신이 나옵니다. 바로 전해질이에요. 전해질이요. 네, 당시 배터리는 대부분 전해질로 물을 기반으로 한 용액을 썼거든요. 근데 물은 전압이 1.23볼트만 넘어가도 전기 분해가 돼버려요. 이게 한계였죠. 물이 분해돼 버리니까 그 이상 전압을 못 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휘팅엄은 리튬을 쓰면서 물 대신에 유기용매랑 리튬염을 섞어서 만든 완전히 새로운 전해질을 개발했어요. 덕분에 1.23볼트라는 벽을 깨고 거의 2배죠. 2.4볼트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전압을 달성해냅니다. 와, 2.4볼트 대단하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휘팅엄 배터리는 한쪽에는 금속 리튬을 양극으로 쓰고
다른 쪽에는 이황화 티타늄을 음극으로 쓰고 그 사이는 새로운 유기 전해질과 분리막으로 채운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충전할 때에는 리튬 이온이 음극인 이황화 티타늄 층 사이로 들어가고 방전할 때는 다시 양극인 금속 리튬 쪽으로 빠져나오는 방식이었죠. 성능도 꽤 좋았다고 들었어요. 초기 시제품인데도 효율이 99% 가까이 나왔다고. 네, 효율 자체는 정말 뛰어났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안전성 문제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금속 리튬 자체가 문제였어요. 이게 반응성이 너무너무 커요. 물에 넣으면 막 격렬하게 반응할 정도니까요. 배터리 안에서도 그게 문제가 됐겠네요. 네, 충전할 때 리튬이 양극 표면에 이렇게 매끈하게 쌓이는 게 아니라 약간 나뭇가지처럼 뾰족뾰족하게 자라나는 현상이 생겼어요. 이걸 덴드라이트라고 부릅니다. 덴드라이트. 그게 왜 위험한가요? 이 뾰족한 덴드라이트가 계속 자라다가 가운데 있는 분리막을 뚫고 반대편 전극, 즉 음극에 딱 닿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에서 합선? 쇼트가 나는 건가요? 그렇죠. 내부 단락이 일어나면서 열이 확 발생하고 심하면 불이 나거나 폭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엑손 연구소에서 불이 자주 났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소방관들이 와서 특수 약품 처리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농담 반 진담만으로 말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아이고, 결국 오일 쇼크가 좀 잠잠해지고 유가가 안정되니까 엑손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험하고 또 상업화될지도 불확실한 배터리 프로젝트를 계속 가져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중단해버립니다. 첫 번째 리튬 배터리 혁명의 시도가 그렇게 좌절된 거군요. 휘팅엄 박사의 기여는 분명했지만 금속 리튬의 위험성이라는 큰 산을 넘지 못한 거네요. 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휘팅엄의 연구 결과는 다행히 논문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 논문이 다음 주자에게 전달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논문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물리학자 존 구디너프 교수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구디너프 교수는 휘팅엄 배터리의 전압이 2.4V에 머무는 이유가 음극으로 쓴 이황화 티타늄 자체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음극 물질을 바꾸면 더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황화 티타늄보다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면서도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그러니까 더 높은 전압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음극 물질을 찾아 나선 거죠. 그러다가 전이금속 산화물이라는 종류의 물질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보다가 마침내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라는 걸 음극으로 썼을 때 전압이 무려 4V까지 올라가는 걸 발견해요. 4V요? 와, 2.4V에서 4V면 이건 엄청난 도약인데요? 에너지 밀도가 확 높아졌겠네요. 그렇죠. 비약적인 향상이었죠. 그런데 이 발견에는요,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더 중요한 의미요? 그게 뭘까요? 구디너프 교수가 찾아낸 이 리튬 코발트 산화물은요, 그 물질 구조 안에 이미 리튬 이온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네, 물질 자체에 리튬이 들어있다고요? 네, 코발트랑 산소 원자들이 층을 이루고 있는데 그 층 사이에 리튬 이온이 미리 딱 자리를 잡고 있는 형태였던 거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더 이상 양극에 그 위험한 금속 리튬을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음극 물질에 이미 리튬 이온이 들어있으니까 충전할 때는 그 리튬 이온이 양극으로 이동하면 되고 양극은 굳이 금속 리튬이 아니라 리튬 이온을 받아주기만 하는 다른 안전한 물질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남은 과자는 뭐겠어요? 금속 리튬 대신에 쓸 안전하면서도 리튬 이온을 잘 받아주고 내보내줄 수 있는 새로운 양극 물질을 찾는 거였죠. 와, 정말 결정적인 발견이었네요. 그럼 상용화도 금방 됐겠는데요? 그런데 구디너프 교수 역시 상용화에는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배터리 회사들이 별로 관심을 안 보였어요. 심지어 소속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조차 특허 출원을 거부했고요. 아니 왜요? 이렇게 대단한 발견인데? 글쎄요. 당시에는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상업적인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결국 정부 연구소의 도움으로 겨우 특허는 냈지만 재정적인 권리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또다시 상업화의 문턱에서 좌절될 뻔한 거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네요.
구디나프 교수가 서양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 발견의 열매는 바다 건너 일본에서 맺히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무대는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아사히 카세이라는 화학회사의 연구원 아키라 요시노가 등장하죠. 요시노는 원래 전기가 통하는 좀 특수한 플라스틱, 폴리아세틸렌이라는 걸 가지고 배터리 양극재로 쓰려고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배터리를 만들려면 리튬이온을 공급해줄 음극이 필요한데 마땅한 걸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아, 그러니까 양극재는 있는데 짝이 될 음극재, 특히 리튬이온 공급원이 없어서 고민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1982년 연말에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존 구디너프 교수의 논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네, 논문을 딱 보니까 리튬 이온이 이미 들어있는 음극 물질, 리튬 코발트 산화물, 바로 자기가 찾던 그 잃어버린 조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테스트를 해봤겠네요. 그럼요. 즉시 구디너프의 리튬 코발트 산화물 음극이랑 자기가 연구하던 플라스틱 양극을 딱 조합해서 테스트 셀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안전하게 작동하는 걸 확인한 거죠. 드디어 안전한 리튬 배터리의 가능성이 보인 거네요. 네. 하지만 요시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플라스틱 양극이 너무 가볍고 리튬 이온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해서 배터리 전체의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더 좋은 양극재를 찾아야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탄소 기반 물질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회사 내 다른 팀에서 개발하고 있던 좀 독특한 결정 구조를 가진 탄소 섬유, VGCF를 발견해요. 그 탄소 섬유가 답이었나요? 네, 이걸 양극재로 써보니까 플라스틱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양의 리튬이온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드디어 음극, 리튬 코발트 산화물과 양극, 탄소 섬유의 이상적인 조합을 찾은 겁니다. 안전하면서도 성능 좋은 조합이 탄생한 순간이네요. 그렇죠. 요시노는 이 배터리의 안정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 극적인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이었는데요? 무거운 쇠막대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실험이었어요. 하나는 예전 방식대로 금속 리튬을 양극으로 쓴 배터리셀, 다른 하나는 자지가 개발한 탄소 양극 배터리셀에 각각 떨어뜨려 본 거죠. 결과는 어땠나요? 금속 리튬 배터리는 예상대로 아주 격렬하게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탄소 양극 배터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충격을 받아도 멀쩡했던 거죠. 와, 정말 극적인 대비네요. 요시노 박사 본인도 이 순간을 리튬이온 배터리가 진정으로 탄생한 순간이라고 회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죠. 아까 잠깐 나왔던 SEI층이요. 이 탄소 양극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데 이 SEI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사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요. 처음 배터리를 충전할 때 음극, 리튬 코발트 산화물에서 양극, 탄소 쪽으로 리튬이온이 넘어오잖아요. 네. 이때 넘어온 리튬 이온이 탄소 표면에서 전해질 액체랑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반응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터리 안에 있는 리튬이 계속 소모되니까 금방 배터리가 망가져야 해요. 아,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신기하게도 그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라 딱 처음 충전할 때만 어느 정도 일어나고 그 결과로 탄소 양극 표면에 아주 얇고 안정적인 막이 하나 생겨요. 이게 바로 고체 전해질 계면, 줄여서 SEI층입니다. 보호막 같은 거네요. 맞아요. 일종의 화학적 방패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SEI층이 일단 생기고 나면 더 이상 탄소 양극이랑 전해질이 직접 만나서 반응하는 걸 막아줘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건 리튬 이온은 이 얇은 막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절묘하네요. 추가 반응은 막으면서 이온 통로는 열어두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충전할 때 전체 리튬의 한 5% 정도가 이 SEI층을 만드는 데 쓰여서 초기 용량이 약간 줄어들긴 해요. 하지만 바로 이 작은 손실 덕분에 배터리가 그 이후로는 수백, 수천 번 충방전을 반복해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정말 놀라운 균형이네요. 이 SEI층이 없었다면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불가능했을 수도 있겠어요? 네,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안정성 확보가 상용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기술적으로는 완성이 됐는데 요시노 박사의 회사인 아사히 카세이는 원래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상용화에 좀 주저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게 부담스러웠겠죠. 그때 당시 임원이었던 쿠리바야시 이사오라는 분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분이 경영진 몰래 비밀리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 작은 배터리 회사에 요시노 박사가 개발한 양극, 음극, 전해질 샘플을 보내서 시제품 제작을 의뢰해요. 비밀리에요. 대단한 결단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완벽하게 작동하는 원통형 배터리 셀 200개를 확보합니다. 이걸 가지고 돌아와서 경영진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회사에서는 망설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쿠리바야시 이사가 이번에는 1987년에 소니를 찾아갑니다. 회의실 테이블에 그 시제품 배터리 셀 하나를 딱 꺼내서 대굴대굴 굴려 보여주면서 이 기술의 잠재력을 설명하고 설득했어요. 영화 같은 장면인데요. 소니의 반응은 어땠나요? 마침내 소니가 그 가능성을 알아본 거죠. 당시 소니는 휴대용 캠코더 같은 제품에 쓸 작고 가볍고 오래가는 배터리가 절실했거든요. 그래서 아사히 카세이와 협력해서 요시노 박사가 쓴 탄소 섬유 대신에 리튬이온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흑연, 그래파이트로 양극재를 살짝 개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1년 1981년. 네, 세계 최초로 상업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핸디캠, 캠코더를 시장에 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리튬이온, 리라는 이름도 이때 소니가 처음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된 거고요. 와, 정말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리튬이온 배터리 혁명이 시작된 거군요. 휘팅흠, 구디노프, 요시노, 그리고 쿠리바야시 같은 분들의 노력이 합쳐져서요. 그렇죠.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져온 변화는 정말 세상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1991년부터 지금까지 배터리 가격을 보면요. 킬로와트 시당 거의 9,000달러에서 지금은 10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99% 하락한 거죠. 99%요? 정말 엄청나네요. 그 사이에 에너지 밀도나 수명은 또 극적으로 향상됐고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가 이렇게 대중화될 수 있었고 마침내 전기차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된 겁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9년에는 스탠리 휘팅엄, 존 구디노프, 아키라 요시노 이 세 분이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했죠. 네, 맞습니다. 특히 구디너프 교수는 당시 97세의 나이로 역대 최고령 노벨상 수상자라는 기록도 세우셨고요. 그들의 연구가 우리 삶을 얼마나 혁신적으로 바꿨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네,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완벽하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는데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역시 안전 문제, 그러니까 화재나 폭발 위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이슈죠. 비행기 안에서 배터리 관련 사고가 매주 한 건 이상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고 최근에도 전기 스쿠터나 전기차 화재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원인이 아까 잠깐 언급된 열폭주, 더멀 런어웨이 현상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 건가요? 배터리가 외부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충전되거나 해서 손상을 입거나 과열되면요. 내부 온도가 슬슬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대략 한 80도 정도가 되면 아까 말한 양극 표면의 SEA 보호막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고막이 깨지는군요. 네, 온도가 더 올라서 한 130도 근처가 되면 이번에는 양극과 음극 사이를 막고 있던 분리막이 녹아내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극과 음극이 직접 만나니까 또 내부 단락, 쇼트가 나는구네요. 그렇죠. 이때 엄청난 열이 순식간에 발생하고요. 여기서 더 심각한 건 온도가 더 올라가면 음극 물질, 예를 들어 리튬 코발트 산화물 같은 것들이 분해되면서 산소를 방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배터리 내부에서 산소가 나온다고요? 네, 이게 아주 위험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내부 구조를 보면 양극, 음극, 분리막이 김밥처럼 돌돌 말려있는 젤리롤 형태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안이 뭘로 채워져 있냐면 불에 잘 타는 유기 용매 기반의 전해질 액체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안에 이미 연료, 전해질 분리막도 있고 산화제, 음극에서 나오는 산소도 있고 발화점, 내부 단락 열까지 다 갖춰지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외부에서 산소 공급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계속 타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이걸 열폭주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불이 붙으면 끄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 진압할 때 엄청난 양의 물을 붓거나 아예 물에 푹 담가버리는 거군요. 온도를 낮춰서 반응을 멈추려고. 네,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전기차 배터리 팩처럼 크고 무거운 걸 통째로 물에 담그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특수한 소방 정비나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물론 배터리 자체의 고장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는 하더라고요. 100만 개 중에 1개 정도. 네, 공학적으로 보면 매우 안전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워낙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개의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그 낮은 확률이라도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어떤 통계에 따르면 우리 평생에 한 번쯤은 배터리 화재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해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위험일 수도 있겠네요. 안전 문제 말고 또 다른 과제는 없나요? 자원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금속들이요. 네. 리튬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 매장량이 편중되어 있고 추출 과정에서 물을 너무 많이 쓴다거나 하는 환경 문제도 제기되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성도 크고요. 또 다른 핵심 재료인 코발트는 전 세계 공급량의 70% 정도가 아프리카야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나오거든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 일부 광산에서 아동 노동 착취라던가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이건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공급망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죠.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배터리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런 자원 문제나 윤리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만으로는 앞으로의 엄청난 수요를 다 감당하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안은 뭘까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배터리 연구가 정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하고 에너지 밀도는 훨씬 높고 더 오래가고 충전은 더 빠르고 그러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는 배터리를 만드는 거죠. 어떤 기술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리튬 대신에 우리 주변에 훨씬 흔한 나트륨, 소듐이나 마그네슘 같은 다른 원소를 활용하는 배터리 연구도 있고요. 또 지금처럼 액체 전해질 대신에 불연성의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서 아예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려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도 아주 뜨겁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많이 들어봤어요. 네,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난제들이 많지만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기술이죠. 리튬황 배터리, 리튬 공개 배터리처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배터리들도 연구되고 있고요.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이 작은 배터리 하나에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친 수많은 과학자들의 치열한 탐구, 혁신, 또 예상치 못했던 행운 같은 발견들, 그리고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게 새삼 놀랍네요. 네, 그렇죠. 리튬 이온 배터리가 세상을 바꾼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에너지 저장 기술의 미래가 꼭 하나의 완벽한 해결책에만 의존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기술들 외에 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원리나 물질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배터리가 등장할 수도 있겠죠. 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에너지 기술을 사용하게 될지, 또 그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계속 지켜보고 상상해보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배터리가 어떤 모습이기를 기대하시나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